지금 오스트리아 빈 대학교에서 학계를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평야 문명론을 주장해온 권위자가 강단에서 자신의 이론 철회를 선언했는데요. 평야 3%, 산지 70%, 겨울 영하 15도라는 최악 조건의 땅이 문제였습니다. 세계 최강 몽골군이 30년간 공격해도 완전 정복 실패, 청나라 12만 대군도 통치에 실패한 그 땅에서 무려 518년 왕조가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문명은 정말 평야에서만 꽃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 베르너입니다. 빈 대학교에서 20년 동안 문명지리학을 가르쳐온 교수죠. 오늘이 새학기 첫 강의인데 제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집니다. 19세기에 지어진 이 고풍스러운 강의실에 앉은 38명의 학생들이 제 얼굴을 주시하고 있어요. 평소와 다른 제 분위기를 감지한 듯 웅성거림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손이 몇 번이나 떨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20년간 확신해온 이론에 균열이 생겼거든요. 아니, 균열이 아니라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의 노트를 정리하던 지난주, 저는 한 나라의 데이터를 보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학생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교수로서 권위가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학자로서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칠판에 분필을 들고 섰는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는 조금 특별합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문명 이론을 의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안나가 펜을 든 손을 멈췄어요. 저는 20년 동안 문명은 평야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의 황허 유역처럼요. 칠판에 세계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넓은 평원, 큰 강, 온화한 기후가 문명의 필수 조건이라고 믿어왔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론은 교과서에도 실려있는 기본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 기본 상식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례였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떠들썩하던 뒷자리 학생들도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 연구를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마음속에서 20년간 쌓아온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의가 시작된 거죠. 칠판 위에 그린 세계 지도가 5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 손끝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가리키는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38명의 학생들 눈빛에 집중력이 돌아왔죠. 이 순간만큼은 제 이론에 대한 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20년간 가르쳐온 문명의 공식이 얼마나 완벽한지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필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그었어요. 기원전 3500년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했죠. 앞줄에 안나가 노트에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일까요? 지도 위에 메소포타미아가 왜 문명의 요람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끝없이 펼쳐진 평원입니다. 둘째, 2개의 큰 강이 흘러요. 셋째,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유지하죠. 제 목소리에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평원에서는 농업이 쉽습니다. 강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어요. 온화한 기후에서는 1년 내내 활동할 수 있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동입니다. 평평한 땅에서는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칠판의 다른 부분에 나일강을 그렸습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평원에서 파라오 문명이 꽃피웠죠. 제 손이 지중해에서 아스완까지 길게 이어진 강줄기를 따라 움직였어요. 매년 홍수가 새로운 땅을 만들어줬고 사막이 경계를 분명히 해줬습니다. 중국의 황허 유역도 동일한 패턴이에요. 칠판 오른쪽에 또 다른 강을 그렸습니다.
넓은 평원, 큰 강, 온화한 기후라는 삼박자가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었죠. 뒷줄에 막스가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산이 많은 곳에서는 문명이 불가능한 건가요? 제가 기다리던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문명은 이동이 쉬운 땅에서만 탄생합니다. 산악지대는 사람들을 고립시키죠. 교류가 없으면 발전도 없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논리가 완벽해 보였거든요. 티베트 고원을 보세요. 안데스 산맥은 어떤가요? 분필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높은 산들이 사람들을 가둬놨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대문명은 생기지 않았죠. 학생들의 표정이 납득하는 듯 보였어요. 결론적으로 문명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칠판에 큰 글씨로 적기 시작했어요. 평원 강 온화한 기후 쉬운 이동 문명 탄생. 제 이론이 칠판 위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공식에서 벗어난 예외는 없어요. 그 순간 제 마음 한쪽에서 어젯밤 보았던 그 데이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어요. 학생들에게 완벽한 이론부터 보여줘야 했거든요. 완벽한 공식을 칠판에 적고 난 뒤 제 마음에 다시 어제 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떠있던 그 충격적인 수치들이요.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속 자료를 만지작거렸어요. 강의실의 38명이 제 완벽한 이론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때 저는 그 이론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제 손에 집중되었죠. 어떤 나라의 지형 분석 보고서예요. 국명은 일단 비밀로 하겠습니다. 뒷줄에서 웃음소리가 났어요. 아마 제가 퀴즈를 내는 줄 알았나 봅니다. 자료를 펼치고 첫 번째 수치를 읽어주었어요. 이 나라의 평야 비율은 3%입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안나가 펜을 든 채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3%라고 하셨나요? 막스가 되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전체 국토의 3%만 평야예요. 제 목소리에도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 이론으로는 이런 나라에서 문명이 발달할 수 없어야 하죠.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어요. 누군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수치를 공개할 차례였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산지 비율입니다.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70%가 산지예요. 이번에는 완전히 정적이 흘렀습니다. 70%요? 앞줄에 에바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면 거의 온 나라가 산이라는 뜻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평야는 3%, 산지는 70%입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뒷줄에서 그런 나라가 정말 있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아마 아프리카 어딘가 작은 부족 국가겠죠 라고 말했어요. 비웃는 듯한 분위기가 강의실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형에서 문명은 성립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이론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죠. 칠판의 공식을 다시 가리켰습니다. 평원도 없고 이동도 어려우면 문명은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들고 있었어요. 이 데이터가 단순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고 일부는 이 데이터 자체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교수님,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요? 중간줄에 앉은 토마스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자료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챕터 4. 토마스의 질문이 끝나자마자 제 손이 다시 자료를 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수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강의실의 온도가 갑자기 차가워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38명의 시선이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자료에 오류가 없다면 더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멈췄어요. 이 나라의 집안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나가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화강암이라는 단어가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화강암 집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제가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땅을 파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 번째 수치를 공개할 차례였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름철 강수량이 연간 강수량의 60%입니다. 막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면 여름에만 비가 온다는 뜻인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여름 3달 동안 1년치 비가 다 와요. 칠판에 간단한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나머지 9달은 거의 가뭄 상태죠.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런 조건에서 농업이 가능할 리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수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겨울 평균 기온은 영하 15도입니다. 이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어요. 에바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하 15도요? 그럼 겨울 내내 땅이 얼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제 목소리에 떨림이 더해졌어요. 이 정도 추위에서는 겨울철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죠. 학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어요. 가장 결정적인 사실을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마차나 수레를 사용할 수 없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론의 핵심인 이동의 자유가 완전히 부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평야가 없으니 길을 만들기 어렵고 화강암 집안이라 도로 건설도 힘들어요. 겨울에는 모든 게 얼어붙죠.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 나라는 이동 수단조차 없었습니다. 칠판에 적어둔 제 완벽한 공식을 다시 바라봤어요. 평원도 없고 강도 얼고 기후도 혹독하고 이동도 불가능한 나라의 데이터 앞에서 제 이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에서 제 권위에 대한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제 이론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던 학생들 사이에서 불안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일부는 제가 잘못된 자료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일부는 이 모든 게 거짓말 같은 수치라며 고개를 저었죠. 강의실 전체에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낼 시간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곳에 적힌 국가명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학생들은 여전히 이 모든 수치가 어떤 미개한 부족, 국가나 아프리카 어딘가의 작은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이제 이 나라가 어디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안나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제 입술을 주시했어요. 뒷줄의 막스는 펜을 든 채로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제 20년 연구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 나라는 한국입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연필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학생들의 눈이 모두 커졌고 몇몇은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에바가 한국이요? 라고 작은 소리로 되물었어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한국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어요. 토마스가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돼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중간줄에 앉은 학생 한 명이 그 삼성 있는 나라요? 라고 물었어요.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기존 인식과 방금 들은 데이터가 충돌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 방금 제시한 혹독한 자연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한국이 그렇게 산이 많은 나라였나요? 막스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평야 3%, 산지 70%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화강암 집안, 집중호우, 혹한까지 모든 조건이 제 이론과 정반대인 나라죠.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학생들은 자료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론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앞줄에 안나가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교수님 이론이 틀린 건가요? 그 질문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공개된 순간 모든 게 달라졌거든요. 안나의 질문이 강의실에 무거운 침묵을 가져왔습니다. 제 이론이 틀렸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제 이론을 설명할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펼치며 학생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38명의 눈빛이 제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한국의 역사를 보면 제 이론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애써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어요. 이런 험한 땅에서는 외침을 막기 어려웠을 거예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역사 자료를 넘기며 첫 번째 사례를 찾았습니다. 몽골 제국이 한국을 침입했을 때를 보세요. 칠판에 몽골 제국의 지도를 그렸어요. 유럽까지 정복한 최강의 군대였죠.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금세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읽는 순간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타났어요. 잠깐.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몽골이 한국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나와 있네요. 뒷줄에서 30년이요? 라는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30년 동안 계속 싸웠다는 뜻인가요? 막스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7차례에 걸쳐 침입했고 30년간 지속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찾아보았어요. 청나라는 어떨까요?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2만 명의 대군으로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제 목소리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청나라는 정복에 성공했지만 통치에는 실패했네요. 자료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왕조는 바뀌었지만 백성들의 생활 방식은 그대로였다고. 안나가 펜을 들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사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자료를 펼쳤어요. 35년간 통치했지만 제 손가락이 중요한 문장을 짚었습니다. 결국 완전한 통치에 실패했다고 평가되고 있어요. 정복은 성공했지만 통치는 실패했다는 건 제 머릿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이 땅은 점령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다스릴 수는 없다는 뜻인가요? 토마스가 제 생각을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이 이 패턴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제 목소리에 경외감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이 땅은 군대를 이깁니다. 이 땅은 군대를 이긴다는 제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진 후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평야도 없고 이동도 어려운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명을 유지했을까요? 제 손이 다시 자료를 향했어요. 이번에는 한국의 생존 시스템에 대한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자연 방역 시스템이었어요. 여러분, 화강암 집안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화강암을 뚫고 나오는 지하수는 자연적으로 정화됩니다. 안나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적고 있었어요. 게다가 혹독한 겨울 추위가 병원균을 죽였어요. 제 목소리에 감탄이 섞였습니다. 영하 15도에서는 대부분의 세균이 살아남지 못하죠.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단점으로만 보였던 혹한이 실제로는 자연 방역 역할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 노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산이 많고 평야가 적으니 혼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가 함께 일하는 시스템이 발달했죠. 뒷줄에 막스가 품앗이 같은 거요? 라고 물었어요. 정확합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제 마음에 존경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협력 시스템이 사회 전체를 안정시켰습니다. 토마스가 그럼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가 발달했겠네요 라고 말했어요. 세 번째는 저장 기술이었어요. 여름에만 비가 오니까 그때 수확한 것을 1년 내내 먹어야 했죠. 칠판에 계절별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오래 보관하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김치, 젓갈, 장류 같은 발효 음식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한 왕조가 518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에바가 518년이요? 라고 되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선 왕조가 518년간 계속되었어요.
제 목소리에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상 가장 긴 단일 왕조 중 하나죠. 학생들이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유럽에서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가 몇 개나 있나요? 제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없어요. 프랑스 왕조들은 대부분 200년을 넘기지 못했죠. 제 마음속에 새로운 깨달음이 떠올랐어요. 오래 버틴 건 우연이 아닙니다. 칠판의 수치들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조건들이 오히려 강인한 생존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연이 주는 시련을 극복하면서 더 강해진 문명이었던 거죠. 518년이라는 숫자가 칠판에 적힌 채로 강의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심장이 천천히 뛰는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38명의 학생들이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제 삶을 지배해온 확신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칠판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적었던 문명의 공식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평원 강온화한 기후 쉬운 이동 문명 탄생. 분필을 들고 그 공식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칠판 지우개가 내는 소리만 강의실에 울렸어요. 여러분,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안나가 펜을 든 손을 멈춘 채 저를 주시했습니다. 20년간 가르쳐온 제 이론이 완전히 틀렸어요. 뒷줄에서 누군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교수가 강단에서 자신의 이론을 부정하는 장면을 보는 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거든요. 문명은 평야에서만 시작된다는 제 주장은 편견이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해방감이 섞여 들어갔어요. 지워진 칠판에 새로운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문명은 환경과 싸운 기록입니다. 막스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글씨를 따라 읽었어요. 환경이 주는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문명은 더 강해졌죠. 한국의 사례가 보여준 건 완전히 다른 문명의 모습이었어요. 평야가 없으면 산을 활용했고 강이 얼면 지하수를 찾았어요. 혹한이 오면 그것마저 방역수단으로 바꿨죠. 제 목소리에 감탄이 실렸습니다. 이게 진짜 문명의 힘입니다. 토마스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럼 교수님, 앞으로는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문명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가르치겠어요. 칠판에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진정한 문명은 조건에 굴복하지 않는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새로운 호기심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배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에바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강의실 전체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진짜 스승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